경찰서죠? 사람 하나 데려가 주세요. 제 이름은 강정심, 올해 67살입니다. 40년 가까이 물결마을에서 맞춤 의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읽고 눈으로 박음질의 간격을 재는 일, 그것이 제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겉보다 결, 반짝임보다 박음질, 옷을 만들 때나 사람을 볼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작은아들 윤재는 해외에서 회계사로 일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선아영. 그녀는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지만 그날 밤 이웃 오선옥 씨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편의 빈소가 아직 불 켜진 그 시각, 며느리는 은하동 신도시 클럽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의 어깨선을 봤습니다. 박음질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겉모습 뒤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박음질에서 시작된 가족의 비밀과 거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죠. 사람 하나 데려가 주세요. 그날 밤 화면 속 웃고 있는 얼굴은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빈소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심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이웃 오선옥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뭐가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빈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젯밤 우리 딸이 보낸 건데. 선옥 씨가 화면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클럽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선아영이었습니다. 이게 어젯밤 11시쯤 찍힌 거래요. 우리 딸이 은하동 신도시에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우연히 봤대요. 저는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긴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화장이 진했습니다. 정심 씨, 그날이 시아버님 돌아가신 날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럼 빈소는요? 큰아들이랑 저만 지켰어요.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고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선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빈소를 두고 클럽을 가다니. 저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제 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알아야죠. 사진을 받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직 조문객들이 놓고 간 부의금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며느리의 옷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원피스의 어깨 라인, 소매 끝, 옆구리 봉제선을 따라 눈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맞춤 의상점을 했습니다. 물결마을에서 제 손을 거쳐간 옷만 수천 벌이 넘습니다. 옷감을 만지면 섬유의 결이 손끝으로 읽혔습니다. 바느질 간격을 보면 기계인지 수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원피스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옷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봉제선의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어깨 솔기가 미세하게 들떴습니다. 광택도 이상했습니다. 진짜 비단은 빛을 머금듯 은은하게 반사합니다. 하지만 저 옷은 빛이 표면에서 튕겨나왔습니다. 이 옷은 명품이 아니라 가짜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큰아들 현우였습니다. 빈소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야, 나영이 어디 있니? 집에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전화 한번 해봐.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자는 모양이에요. 저는 휴대폰에서 확대한 사진을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나영이잖아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어젯밤 은하동 클럽 앞이래. 선옥 씨 딸이 찍었대.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이런 짓을요? 그런데 증거가 여기 있잖니. 현우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 특히 겉만 보면 더 모르지. 저는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들고 있는 가방을 봤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음질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로고 주변의 스티치 간격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가죽의 결도 거칠었습니다. 이 가방도 가짜네. 뭐라고요? 봐봐. 진짜 명품은 박음질 간격이 일정해. 기계가 아니라 장인이 직접 하거든. 근데 이건 간격이 제멋대로야. 현우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확실해요? 40년 옷을 만든 사람이 틀릴 리 없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짜 옷, 가짜 가방을 들고 클럽에 간 며느리. 시아버지의 빈소를 거짓말로 빠진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 넘어간 제 자신. 겉보다 결, 반짝임보다 박음질. 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옷을 만들 때나 사람을 볼 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못 뵈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니? 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도 안 좋았어요. 그랬구나. 그럼 병원은 갔니?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에서 쉬니까 좀 나아졌어요. 저는 며느리가 든 가방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검은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가방 새로 샀니? 아, 네. 오래전에 산 건데 오늘 처음 들고 나왔어요. 예쁘네. 비쌌겠다. 괜찮아요. 제가 번 돈으로 샀으니까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봤습니다. 금속 고리와 가죽이 만나는 부분의 마감이 거칠었습니다. 박음질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또 가짜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나영이가 명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니? 글쎄요. 20개는 넘을 거예요.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까지 합치면요. 돈은 어떻게 마련했대? 자기 월급으로 샀다는데요. 명품 중고 사이트에서 싸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그 많은 가방들, 진짜는 몇 개나 될까? 며느리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더 숨어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흘 뒤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강정심 씨.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자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 중개일하는 문태식입니다. 선아영 씨 소개로 왔어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소개를 해요? 이 집 매매건으로요. 선아영 씨가 위임을 받으셨다고 해서요. 위임. 그 단어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집 팔 생각 없어요.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위임장 있습니다. 강정심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인감도 찍혀 있어요. 남자가 펼친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여기 날짜 보세요. 올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그날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그럼 이 도장은요? 남자가 도장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도장의 글씨체는 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먹물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제 인감 도장은 남편이 30년 전에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에는 항상 같은 주인감인 먹을 사용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진한 적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도장은 먹색이 탁했습니다. 오렌지빛이 섞인 엷은 적색이었습니다. 이 도장 가짜예요. 뭐라고요? 제 도장은 이런 색이 아니에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장 먹이야 시간 지나면 변하죠.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먹물이 변하는데 30년 걸리지 한 달 안 걸려요.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정심 씨, 이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예요. 나중에 문제되면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그럼 법대로 하죠. 전 변호사 부를 테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에 인감 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찍어봤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진한 적색이었습니다. 서류의 도장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 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그랬을까? 아니, 며느리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장을 파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인감 증명을 뗄 방법도 있어야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법률 지식도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아들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윤재는 해외에서 포렌식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습니다. 윤재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위임장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윤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서류하고 도장 둘 다요. 알았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나 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명백한 위조예요. 확실하니? 네. 도장 먹색도 이상하고 서류 용지도 문제예요. 이 용지는 작년부터 쓰는 신식인데 날짜는 올해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형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 사진도 찍어두세요. 왜 그런 게 필요해? 위조만으로는 약해요. 동기가 있어야 해요. 형수가 왜 그랬는지 입증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준비할게. 그런데 엄마 조심하세요. 이미 한 번 시도했다는 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아, 잠깐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아니야.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며느리는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손에는 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차나 한잔하자.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나영아, 혹시 집 팔 생각 있니?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생각 없어요. 여기는 어머님 집이잖아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저는 며느리가 들고 온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 또 새로 샀니? 아니에요. 이것도 예전에 산 거예요. 예쁘다. 비싼 거지? 중고로 샀어요.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저는 가방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잡이의 박음질, 로고의 각인, 지퍼의 마감. 모두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 가짜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윤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윤재야, 형수 통장 내역 확인할 방법 없을까? 형한테 부탁하면 되죠. 부부 공동 계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물어볼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현우야, 나영이 통장 내역 좀 확인해 볼 수 있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나영이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이틀 뒤 현우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치였습니다. 숫자를 따라 눈이 움직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명품 중고 사이트, 해외 직구 사이트, 백화점. 출금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 나영이가 쓴 거니? 네.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났니? 현우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이에요. 제 명의로 3천만 원, 나영이 명의로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모두 가짜 명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윤재가 오면 같이 상의하자. 며느리의 겉모습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결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위조된 도장,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가짜 명품들. 며느리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당신의 가족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디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뒤 큰 상자 하나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작은 아들 윤재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감정 도구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도구들로 형수 가방들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며칠 안에 한국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증거 모아두세요. 윤재올님. 저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확대경, 자외선 랜턴, 실측정기, 감정 매뉴얼. 윤재는 꼼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큰아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동생 윤재가 보낸 거야. 나영이 물건들 확인하려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지. 내 빚이 5천만 원이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래 어떻게 확인하죠? 나영이 오늘 친구 만난다며? 네. 오후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하자. 너도 같이 있어. 오후 2시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반 5칸이 모두 가방으로 가득했습니다. 27개네요. 현우가 세었습니다. 하나씩 내려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시리얼 번호가 있었습니다.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숫자의 각인이 얕았습니다. 진짜는 깊고 선명하게 파입니다. 가짜. 두 번째 가방. 로고의 금속 광택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자외선 랜턴을 비췄습니다. 진짜는 특정 패턴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짜.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가짜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럴 수가요. 계속 확인해. 10번째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11번째 가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진짜 명품 가죽은 특유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 안감을 만졌습니다. 박음질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진짜네.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박음질 간격도 완벽하고 가죽결도 균일해. 로고 각인도 깊고 선명하고 27개 중에서 진짜는 단 3개였습니다. 나머지 24개는 모두 정교한 가짜였습니다. 저는 감정 결과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윤재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영이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마. 알겠어요. 저녁 6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 어디 갔어요? 회사 일 때문에 나갔어. 아, 그래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뭐 샀니? 신발이요. 세일해서 샀어요. 쇼핑백에서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밑창을 봤습니다. 박음질이 거칠었습니다. 로고 각인도 흐릿했습니다. 또 가짜였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리겠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윤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윤재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왔다. 차 안에서 윤재는 제가 정리한 노트를 봤습니다. 24개가 가짜라고요? 그래. 내가 보낸 도구로 하나하나 확인했어.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 내역도 확인했어.
최근 1년간 명품 구매 내역이 2,50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2,500만 원은 사채를 썼어. 본인 명의로. 세 군데 사채에서 빌렸어. 이자가 월 20%이고 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사채까지 썼다고? 응, 이미 연체도 2달째야. 차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형수를 불러야죠.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게 해야 해요. 그날 저녁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24개의 가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윤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 앉으세요. 며느리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가방들 전부 가짜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산 건데요. 감정 결과가 여기 있어요. 윤재는 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손을 떨었습니다. 형수, 5천만 원의 빚. 그중 2,500만 원은 가짜 명품을 사는데 썼어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사채로 빌려서 메웠고요. 그리고 이 위임장. 윤재는 위조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려고 했죠? 빚을 갚으려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영아, 왜 그랬어? 왜 가짜를 샀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짜는 너무 비쌌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명품을 들고 다녔어요. 저만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가짜를 샀다고? 처음에는 하나만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꾸 더 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늘었고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영아, 그 위조 도장은 누가 만들어줬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저도 잘 몰라요. 누가 시켰는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안 하면 경찰을 부를 거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태식이요. 그 부동산 중개인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그 이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24개의 가짜 가방,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무릎 꿇은 며느리.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문태식? 그 이름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인 문태식을 빨리 찾아야 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형수 혼자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어요. 위조 도장, 서류 작성, 사채 연결. 전부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지? 일단 부동산 중개소부터 가봐야죠. 이틀 뒤 저는 윤재와 함께 은하동 신도시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가 맞는데 간판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소 있었나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갑자기 야반도주 하듯이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모르죠. 원래 수상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밤에만 불 켜지고요. 윤재는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이거 조직적이에요. 무슨 말이니? 문태식은 그냥 중개인이 아니에요.
위조 도장, 서류 조작, 사채 연결까지 다 해주는 브로커예요. 그 뒤에 조직이 있다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나영이는 그 조직한테 속은 거야? 반은 속았고 반은 같이 한 거죠. 형수도 어머니 집을 팔려고 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니?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는 충분해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가짜 명품, 사채 빚, 문태식. 경찰관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위조 문서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문태식 인적사항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영이 어떻게 하죠? 일단 기다려. 경찰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나영이도 처벌받나요? 당연하지. 공범이잖니.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열흘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정심 씨, 조사실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윤재, 현우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태식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예상보다 사건이 큽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문태식은 위조 서류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 서류까지 다 위조했어요. 혼자 한 건가요? 아닙니다. 조직이 있었어요. 형사는 사진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도장 조각사, 서류 위조 전문가, 사채업자, 그리고 가짜 명품 유통책. 사진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니어를 주로 노렸습니다. 자녀나 며느리를 이용해서 집을 넘기게 만들었죠. 우리만 당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지난 2년간 피해자가 15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이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15가정. 그럼 문태식은요? 체포했습니다. 어제 검거했어요. 다른 공범들도 추적 중입니다. 형사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정심 씨, 며느리 선아영 씨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범으로 보고 있거든요. 형수가 그렇게까지 알고 했을까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위조에 동의했고 집 매매를 시도했으니 공범 혐의는 벗기 어렵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나영이가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조직의 다른 멤버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사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와 윤재도 함께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영아.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라고 했어? 다 털어놨어요. 문태식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지, 가짜 명품은 어디서 샀는지.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문태식이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빚 갚을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다 계획된 거였어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형수,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문태식이 협박했거든요. 말하면 가족한테 해코지 한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조직의 먹이였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님이 뭐래? 조사 협조하면 선처를 고려해 준대요. 근데 집행유예는 받을 것 같대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영아, 우리 어떡하지?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벌을 받게 해야 할까? 복수와 용서 사이 그 선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범죄예요. 형수만 처벌받으면 안 돼요. 배우를 다 잡아야 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형수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며느리의 겉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결을 다시 짜야 할 때였습니다. 개인의 복수를 넘어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와 용서,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석 달 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선아영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은 조직에 이용당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도 있었지만 배우 조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선아영은 위임장 위조에 동의했고 집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명백한 공범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 과정에서 협조했습니다. 조직의 다른 멤버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선아영, 최후 진술하십시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 모든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겉만 보고 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선아영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과한다. 또한 피해 금액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한다. 며느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주범 문태식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공범 김상훈, 박민수, 이정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조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나영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해. 겉이 아니라 결을 만드는 삶을 말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한 달 뒤 현우와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게요. 현우는 아이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배상금이에요.
며느리는 3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갚아. 아니에요. 매달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심씨, 이 옷 좀 수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실이 천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박음질이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옷을 수선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무료로, 때로는 재료비만 받았습니다. 정심씨 손은 마법이야. 헌 옷도 새 옷처럼 만드네. 천천히 하나씩 하는 거예요. 결을 잘 살펴야죠.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명품 감정 강의였습니다. 박음질 간격, 가죽결, 로고 각인, 도장 먹색. 40년 동안 쌓은 제 눈이 이제 다른 사람을 지켰습니다. 강정심 선생님 덕분에 가짜 가방 사는 거 면했어요. 다행이네요. 겉보다 결을 보세요. 반짝임보다 박음질을 보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바느질 도구 세트였습니다. 실, 바늘, 자, 가위.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진짜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윤재는 다시 해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현우는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결마을 집에 살았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겉의 반짝임보다 박음질의 결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의 반짝임보다 박음질의 결이 삶을 지탱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을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결을 보태어 더 튼튼해집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